안녕하세요. 짬짬요양보호사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벌써 12번째 강의예요. 네, 요양보호 강론에서 가장 분량이 좀 많은 부분에 차지했던 신체활동 지원을 다 보셨고요. 이제는 이 화살표의 방향처럼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학습 목표가 등장했네요. 네. 자, 우리가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이다. 요양보 업무에서 우리가 표준 서비스 분류 안에서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 안에 보면 개인활동입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이 나와져 있는 데가 있어요. 기억이 나시면 더 좋겠고요. 네, 안 나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주관식이 아니고 언제든 객관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분류표에 표준 분류표에 보다 보면 업무를 갖다가 나눠놨죠. 네,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가는 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네, 그다음 개인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게 외출 시동의 일상 업무 대행.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이다. 바로 이 학습 목표는 그 두 부분을 나눠서 이제 여러분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출 동행입니다. 일상 업무 대행입니다. 여기가 개인활동이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원하실 때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두 번째 보시면 제3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네. 가사에 관련된 청소, 세탁, 주변 정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 일상생활과 개인활동은 주로 방문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의 집에 가서 이 서비스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갖고 계시는 생활 방식이 있어요. 가치관도 있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존중. 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대상자와 신뢰관계 형성하세요.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세요. 자, 잔존 능력을 파악하세요. 네, 하실 수 있는 거. 어르신이 아직 남아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네, 일상생활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신체활동 지원에서도 스스로 되는 건 어르신이 하시게끔 하고 안 되는 것만 도와주지만 일상생활 지원도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려요.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답게 일하셔야 됩니다. 원칙의 내용들은 사실 이 나머지 부분에서 다 안내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물품이요.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합니다. 네. 그죠? 내 게 아니니까 집주인이 어르신이죠? 어르신에게 물품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셔야 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일회용품의 사용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상생활 지원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은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는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조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양 관리, 식사 관리, 여러 개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조리 방법.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조리하는 방법들이 볶기부터 굽기까지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다 사실은 아시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볶기는 야채는 어떻게 해요? 네, 살짝 데쳐서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고 색깔도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삶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야채는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쉽습니다.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지죠. 적당히. 네. 튀기기 방법은 노인에게 보로 추천하지 않는 조리 방법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거죠. 자, 무침은 어떻게 합니까?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 조리 방법이 찜이죠? 어르신들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센 불로 가열하시다가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하시면 그러면 찜의 조리 방법이 결정이 돼요. 요렇게 밑줄 친 부분들을 좀 말을 바꿔 놔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영양관리와 식사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영양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만큼 되게 좀 전문성 있게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 있어요.
읽으면 크게 특별한 건 없는데 내용은 엄청 방대하고 전문성 있게. 네. 근데 시험에 개편이 되면서 아직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네, 김 교수의 특징 건너가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또 하나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 써있죠? 주요 질환. 네, 우리가 항상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먹는 거 잡아야 됩니다. 영양 1번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요 질환이란 얘기는 갖고 계시는 병마다 먹는 식사의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당뇨병이죠. 우리가 의학에서 이미 당뇨병은 배웠어요. 거기에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네, 어떤 거예요? 그렇죠. 식사잖아요. 식사. 그래서 식사요법, 다음에 운동요법, 다음에 약물요법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건 당뇨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당뇨병의 관리는 식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식사 관리에서 네, 그 의학에서는 간단하게만 다르죠. 네, 매 끼니 꼭꼭 챙겨 드세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단순의 그 당의 함량이 많은 것들은 좀 피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당뇨 환자 식사 관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지금 당뇨병이 설명하는 첫 번째가 단순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단순당. 그럼 단순당의 반대는 복합당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단순당이란 얘기는 입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단순해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단맛의 단순한 입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입안에 딱 들어가면 퍼지는 순간부터 단맛이 확 쏟아져요. 예, 그럼 당 수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고공행진을 치겠죠. 쫙. 예. 근데 입자가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가 붙었어요. 그럼 복합당이에요. 그 입자가 여러 개가 붙었기 때문에 입자가 깨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럼 그 입자가 깨지는 시간만큼의 당이 올라가는 속도는 예,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 없는 음식은 물밖에 없죠. 물. 그래서 당이 없는 음식은 물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의 모든 음식 안에서 이 당이 들어있어서 먹자마자 단맛을 낸 입자가 하나인 단순당은 피하시고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이 올라가는 복합당지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요 아래.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가지고 계시는 표준교재의 36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네, 선명한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이 혈당 지수라고 하죠. 당질 지수다, 혈당 지수다. 음식물 안에 들어가 있는 네, 당의 수치예요. 0부터 100까지를 계산해서 당뇨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네, 55 이하의 식품들을 좀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를 나누는 기준도 단순당은 55 이상의 가능성이 높고요. 복합당은요, 55 이하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당질 지수표를 가지고 높은 음식은 피하세요. 낮은 음식 위주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네, 제가 그 앞에 의학 파트를 하면서 주간반에서는 당질 지수표 다 식품별로 나눠드렸어요.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잔소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막 지필련한테 흥분해가지고 막 했던 파트가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곡류군, 네, 앞에 자전거표처럼 단백질류, 야채류, 채소류, 유제품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혈당 지수에 대해서 안내를 했어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시험에 좀 다루기 어려울 거고요. 시험에 나자 그러면 혈당 지수가 무엇인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포도당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음식의 혈당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렇죠. 혈당 지수. 그럼 당뇨이신 분한테 추천하는 음식은 혈당 지수가 높은 거요? 낮은 거요? 네, 당연히 낮은 거요. 그래서 요 시간이 되시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높은 거 좀 구분하고 싶어서. 왜냐면 둘을 섞어놓고 당뇨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식품을 골라보세요. 네, 제가 추천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대장암 환자한테 음식의 종류를 5개를 써놓고 대장암 환자에게 추천한 음식을 골라보세요. 추천하지 않는 음식을 골라보세요. 그런 건 이미 시험 문제 났었어요. 근데 이제 얘도 유사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자리를 깔고 맞췄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안에 여기 들어가요. 우리가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먹으세요. 그래서 잡곡이나 현미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에.
그 다음 과일 주스보다는 주스에는 아무래도 시럽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많이 드세요. 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잎채소를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에서도 네, 오렌지, 딸기, 바나나, 포도, 사과, 배 전부 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군에 들어가요.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의 넘버탑은요. 네, 지금 한창 드시는 수박입니다. 당뇨 가지고 계신 분한테 사실 수박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워낙 다중 지수가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것은 자주 하지 않고 구이나 찌는 조리법, 찜이나 구이법을 선택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충분히 드시고 닭고기는 닭고기 껍질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벗기고 조리하는 걸 당뇨 환자에게 추천하는 네, 조리법입니다. 식사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질환의 두 번째 질환은 고혈압입니다. 네, 고혈압도 의학에서 한번 다루죠. 소금 섭취를 줄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 함량이 올라가는 거고요. 나트륨 함량이 올라가다 보면 물을 많이 또 막을 수밖에 없고요. 물을 또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혈관이 팽팽해져요. 그럼요, 네, 혈압이 딱 떠버려요. 소금 섭취는 좀 줄이세요. 그 다음에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륨. 네,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달아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소금은 나트륨이죠. Na 나트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기량이라고 해서 반대작용을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의 수치를 막 끌어내려서 몸속에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거. 그건 바로 그렇죠. 그 칼륨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걸 드시는 걸 추천해요. 어디에 많냐고요? 잡곡. 네, 통밀이죠. 잡곡에 많아요. 또 과일 중에서 대표적인 건 바나나. 네. 이런 바나나, 오렌지 이런 거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는 무엇을 추천한다고요? 칼륨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줄이세요 해요. 동물성 지방. 네, 동물성 지방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지방이 쌓이죠. 그럼 피부가 끈적끈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좁아진 곳을 끈적끈적하고 두꺼워진 동맥경화에서 하셨잖아요. 두꺼워진 곳을 피가 지나가려면 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이실 때는 동물성의 지방의 섭취도 줄입니다. 네. 복합당질을 섭취해요. 당뇨 환자처럼. 네, 섬유소를 충분히 드시고요. 피토케미컬이 함유된 채소와 과일 섭취를 증가합니다. 여러분 식단에서 가사에서 우리가 야채는 네, 제가 어떻게 드시라고 했어요. 야채. 네, 야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야채는 네, 색깔이 각자 갖고 있는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드실 때는 한 색깔을 드시는 것보다 어떻게 드셔야 돼요? 여러 개의 색깔을 좀 골고루 섞어 먹으면 네, 그 색깔에서 들어가 있는 영양소의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성분들을 굉장히 흡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런 피토케미카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렇게 색깔 있는 네, 채소와 과일들을 충분히 섭취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다음 골다공증. 의학에 또 있었어요. 뼈니까. 그렇죠. 칼슘. 혹시 칼슘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네.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 녹음을 하면요. 원맨쇼를 하는 거예요. 혼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칼슘은 비타민 D, 철씨, 칼디. 네.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D가 들어가 있는 거를 드셔도 좋고 디제는 생선에 많죠. 네, 버섯에도 많고요. 버섯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젤을 먹던지 햇볕을 쬐던지 네, 그러면 아마 칼슘의 흡수를 훨씬 더 월등히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나 탄산음료는 카페인 앞에서 하셨죠? 뼈가 사가 내립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많은 것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우리가 골다공증의 질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다음은 씹기장이에요. 씹기. 네, 씹는 게 어려워요. 삼키는 게 어려워요. 네. 자,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습니다. 네, 말아주시지 마세요. 네. 국수나 떡류는 그렇죠. 잘게 잘라서 천천히 먹습니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네, 등장하죠. 숟가락.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네, 참외 숟가락으로 많이 긁어주셨어요. 네,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음식은 숟가락으로 긁어 먹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니까 네, 이게 씹는 것 자체가 치아가 불편하니까 네, 숟가락으로 많이 긁어 드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사 도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사례할 때 나오죠? 네.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이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이게 마시는 거에서 이게 씹거나 이렇게 꿀떡 삼키는 장애가 있을 때 이 마시는 거에 사례를 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목에 생각만큼 꿀떡꿀떡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떠먹이는 형태를 선택하면 아무래도 곧바로가 아니라 이렇게 입안에서 그렇죠? 머무르는 시간들을 좀 보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삼킴 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후 바로 눕지 않아요. 무조건 30분 정도는 똑바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의 위생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식품.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다 중요하지만 그 식품과 식기를 또 위생적으로 처리했을 때 네, 감염률이라든지 질환들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기본 원칙에서 네, 냉동을 하셨어요. 네, 해동시켰어요. 네, 다시 냉동하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가 삶에서 다 실천하고 계시는 실천 사항들이죠. 자, 그 다음에 보관 방법이 있어요. 보관. 네, 이렇게 식품들을 보관하실 때 각자 식품마다 보관법이 조금 체크해 두셔야 되겠어요. 생선이나 조개류는요, 네, 바로 쓰지 않을 때는 어디에 싸요? 신문지에 싸서 어디다 갖다 넣어요? 그렇죠. 냉동고인 냉동 보관을 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수업을 안 하니까 특강에서는 살짝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교수님 신문지가 얼마나 발암물질 많은 신문지에 싸요? 어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건 말 틀리진 않는데 네,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선생님 예, 이 문제에 맞추고 싶으시면 그냥 신문지라고 답을 하세요. 신문지 외에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표준교재대로 답이 신문지가 출제가 돼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신문지 싸시고 그분한테 영청 발암물질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나중에 시험 끝나시고 나셔서 깨끗한 다른 빛을 보지 않는 그런 종이에다가 싸두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우리는 신문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지금은 특강 시간,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채소는요.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세워서 보관하십니다. 뿌리. 네, 그 뿌리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흙이 묻었거나, 그렇죠? 네, 보관하려면 물을 뿌린 여기도 싸잖아요. 어디다가요? 네, 신문지에. 자, 그 다음에 껍질에 벗긴 감자는 해보셨죠? 갈변해요.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에 보관을 하시면 갈변이 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육류입니다. 네. 자, 육류는 잘게 썰면 표면적이 커져요. 네. 닿는 부분이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세균이 증식하니까 그렇죠. 덩어리째 보관합니다. 좀 나는 더 신선하게 하고 싶어요. 표면에 식용유를 바르셔서 라벨지에 구입 날짜를 기재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언제 구입한 건지 날짜를 확인해서 또 이제 빨리빨리 드실 수 있게끔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달걀은 어떻게 할까요? 뾰족한 부분이 그렇죠. 아래로 향하게 보관합니다. 자, 과일은 네, 상태에 맞게, 실온은 실온, 네, 냉장은 냉장 이렇게 맞게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냉장 보관법과 냉동 보관법에 대해서 나와요. 네,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말씀드리죠. 선생님들 온도 외우세요. 그쵸, 온도. 숫자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냉장실의 온도는 그렇죠. 5도 이하. 많이들 기억하고 계세요. 냉동실의 온도는 영하 15도 이하입니다. 이렇게 좀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안전한 식품의 섭취를 한 5가지 방법입니다. 청결 유지하세요. 또 나오죠. 손 씻기. 우리 감염에서 했던 손 씻기. 감염 예방 질환의 70%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은 분리하세요. 네, 익히지 않은 음식일수록 세균에 붙어있는, 세균이 묻어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층을 나눠서 분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마 칼은 나눠서 쓰는 게 좋아요. 근데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죠.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잘 세척하시면 괜찮아요.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네. 아니 닭고기도 육류 아니에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왜 닭고기는 뒤로 가 있을까요? 닭고기를 잘 보시면 우리는 닭고기를 먹을 때는 삶아 먹지 않아요. 뼈도 붙어 있고 그 안에 막 내장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안에 균의 번식이 많아요. 육류는 사실 주로 우리가 덩어리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부터 닭고기 중에 오물의 함량이 제일 많은 건 닭고기예요. 맨 뒤로 빨게요. 네. 자, 그 다음 완전히 익혀 드세요. 몇 도 이상이요? 75도 이상에서. 그 다음에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세요.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네, 얼른 냉장고에 넣으셔야죠.
자, 그다음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동하나요? 전자레인지에 바로 급 해동으로 돌리시던지 냉장실에서. 왜냐하면 냉동고에서 빼놓으시는 순간 실온의 균들이 다 달라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들이죠.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냉장식품은 조리한 식품의 반찬국들은 3-5일 이내에, 그렇죠? 육류는 2-3일, 생선은 하루 이틀. 더 오래 보관하고 싶어요. 그럼 냉동으로 가셔야죠. 냉동은 몇 개월까지도요? 네, 최장 6개월까지도 우리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제 식기. 네, 식기와 주방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까? 네, 자, 우리가 각 식기마다 나와져 있는 관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싱크대 배수구. 네, 악취가 나요? 락스 안 돼요. 가끔 오답에 락스 잘못돼서 오답 처리가 되거든요. 소다와 식초를 부어요. 부어보셨을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네. 그 다음에 고무장갑은 당연히 조리용과 비조리용은요,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수세미는 뭐가 좋대요?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이 좋습니다. 그래야 설거지 하시면서 잔류로 남는 음식물 찌꺼기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설거지예요. 네. 제가 제 수업하트 나가면서 항상 말씀드려요. 설거지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잡히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요. 집에선 잡히는 대로 하죠, 우리는. 네, 저도 집이니까 잡히는 대로 해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일하시면 잡히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그래야 우리도 네, 전문가입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요? 컵. 시작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요 시작이 헷갈린데 가끔. 수저가 먼저야. 컵이 먼저야. 네, 기준은 음식물 찌꺼기가 덜 묻은 것부터. 수저보다 컵이 덜 묻어 있어요. 입이 닿는 부분만 묻어 있죠. 수저나 젓가락 막 끝부분까지 완전 다 입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넓게끔 음식물을 떠야 되니까 많이 묻어 있고요. 그래서 시작이 같이 할게요.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되셨죠? 요 그림으로도 내기도 하고요. 지금 설명한 글씨로도 출제를 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식사에 이어서 이제는 의복으로 넘어갑니다. 의복, 세탁 이런 부분일 거예요. 자, 이불은 부드럽고 보습성이 좋은 면 제품이 좋고요.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를 거풍이라고 하죠. 말릴 거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네, 햇빛이 제일 좋을 때네요. 근데 이 햇볕에 널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양모와 오리털. 양모, 오리털은 햇볕에서 널어버리면 쫙 달라붙는다고 쭈그러든다고 해요. 그렇죠? 얘네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털이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햇볕에 놀면 쫙 쭈그러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늘로 갑니다 하는 거고요. 자, 이오날 매트리스는요. 탄력성, 지지력,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매트리스의 선정법이에요. 자, 린넨유입니다. 시트입니다. 당연히 면이에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면이입니다. 자, 베개는 어떻게 할까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 자, 시원해야죠? 그래서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잣 껍질을 추천하는 거죠. 자, 근데 높이는 어디가? 척추와 머리가 수평. 이렇게 누웠을 때 베개를 딱 빼고 누웠을 때 내 척추와 머리의 높이가 수평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앞에서 체외 변경과 이동해서 신체 정렬을 할 때 앙하이로 그냥 누워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허리도 파여있고 머리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베개나 쿠션을 맞춰줘서 일자를 유지하세요. 그 일자의 기준이 척추와 머리가 수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본세탁에 들어가시기 전에 애벌벨가 나오죠? 애벌빨래는 각자 얼룩에 짝꿍들이 붙어 있어요. 네, 이 짝꿍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잘 출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짝꿍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커피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1:1로 섞어. 얘네죠? 식초, 주방세제 1:1, 커피. 그쵸? 땀은요, 재빨리 처리하는 건데 여기도 1:1이에요.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1. 네. 자, 립스틱은요, 클렌징 폼, 아세톤. 파운데이션은요, 알코올이 함유된 거. 튀김기름은요, 주방용 세제. 혈액이나 책은요, 감염을 실적 분비물 처리해서 찬물로 먼저 닦고 더물로 헹굽니다. 순서 뒤집어지면 오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탁하기는 각자의 얼룩마다
다 짝꿍이 있으니까 그 짝꿍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우셔야 될 거예요. 네, 화이팅! 자, 본세탁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세탁 두 군데로 하죠. 세탁기, 손세탁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드렸냐면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요런 표시가 돼 있어요. 세탁기 표시예요. 세탁기 표시가로 되어 있으면 세탁기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닙니다 교수님. 세탁기 표시가 있는 건 둘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세탁기도 쓸 수 있고 손세탁도 가능하고. 네,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조금 약간 이렇게 고지식하게 받아들이시면 아니 왜 표시가 세탁기인데 손세탁이 됩니까? 그럼 두 개 다 써주던지요. 아니요, 출제원이 그렇지 않대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손세탁을 하는데 손세탁을 하기가 힘드니까 사실 세탁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탁 표시는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 대신에 이렇게 손세탁 써져 있는 건요. 세탁기 사용 불가예요. 손세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구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실 수 있잖아요. 95도면 95도물 해서 40도면 40도물 해서 X예요? 무세탁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또 건조 표시예요. 건조. 우리 건조 표시도 잘 나요. 자, 흰색 면직물은 햇볕에 건조합니다. 네. 합성섬유, 의류나 색상, 무늬가 있어요. 그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햇볕에서 말리면 색깔이 바뀌는 변색이 들어가죠. 자, 니트류나 스웨터는요. 채반등에 펴서 건조합니다. 청바지는요. 네, 지퍼를 열고 뒤집어서 건조합니다. 이런 건조 표시가 있죠. 모의고사 푸실 때 많이 하잖아요. 이 건조 표시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 건조 표시로 건조할 수 있는 의류를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빗금이 쳐져 있으면 그늘이니까 일단 햇볕과 그늘을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분류하셔야 될 것은 얘를 뉘어서 하라는 거야, 옷걸이에 하라는 거야, 지퍼를 열어서 뒤집어서 하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타고 관리법이에요. 다림질이에요. 네, 다리미가 앞으로 가요. 어디다 힘을 줘요? 뒤에다 힘을 주시면 돼요. 앞으로 가야 되니까 뒤에다 힘을 주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나갈 때는 앞에다 힘을 준다. 네, 뒷공지가 서버려요. 다리미가 탁 서버리죠.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다 힘을 줍니다. 자, 그 다음 보관하실 거예요. 네, 2시간 이상 식사 강선에 쏘여줍니다. 해충에 피해 곰팡이 막으려면. 그 다음에 네, 거품을 하죠. 거품,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의류나 침구류가 눅눅해졌으면 말고기엔 그늘에서 바람을 쏘여줍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즘 같은 날씨, 네, 비가 막 쏟아지다가 햇빛이 짱 비쳐서 햇빛 비치는구나 널어야지 지면에 습기가 잔뜩 올라와요. 네,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충제를 써요. 방충제. 옛날에는 천연 견성 요소 많아서 사실 방충제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뭐 거의 합성성이다 보니까 방충제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방충제를 사용한다면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방충제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나프탈렌도 있고 네, 클로로벤젠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을 섞어서 같이 쓰게 되면 네, 어떻게 돼요? 네, 변색되죠. 네, 변색. 그래서 뭐 장렌, 나프탈렌, 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이런 것들은 종류가 다른 거니까 네, 섞어 쓰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사용합니다. 그다음 방충제는요, 공기보다 무거워요.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래쪽에다 두면요, 공기를 이기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디다 두신다고요? 네, 위쪽의 구석에 넣어둡니다.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인 활동이에요. 두 가지죠. 네, 같이 갈게요. 동행, 외출 동행. 어르신이 같이 못 간대요. 나보고 갔다 그래요. 그러면 일상 업무 대행. 얘네들은 다 전중후, 전중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동행의 전과 대행의 전 같아요. 동행의 후와 대행의 후도 같아요. 차이점은요, 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왜냐, 외출 동행은요, 같이 가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사고예요, 사고.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실 때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항상 사고에 유의하셔서 우리가 동행이 되셔야 되는 거고, 동행 전중을 가지고 가끔 문제를 섞기도 해요. 다음 중 동행 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그럼 여기 전에 있는 내용이 써 있어야 되죠. 근데 보기 하나가 중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꼼꼼히만 읽으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대행이네요. 대신 업무를 봐드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는 중이 중요해요.
자,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수시로 확인시켜서 신뢰감을 형성시켜줍니다. 대상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 업무 담당자 연계해야 됩니다. 예, 가끔 시험에 등장하는 빨간색.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근무시간. 네, 대행 중도 근무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다른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다녀오셨어요? 갔습니다. 만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개인 활동이 환경 관리에서 가사에서 용어가 나올 거예요. 라고 거기서 한번 또 용어 정리해드렸어요. 환기는, 네, 그렇죠. 간접 환기 쓰셔야죠. 직접 피부에 닿는 환기는 체온 변화를 일으켜서 몸의 컨디션 상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은 간접 환기를 씁니다. 자, 난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소 난방. 국소는 작은 부위라는 거죠. 난방기, 거실 어르신 방 하나만 돌릴게요. 이게 아니라 전체, 어르신이 계시는 모든 집 구석구석의 전체를 다 난방기를 돌려서 온도는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습도는요? 네, 40에서 60. 어디 부정할 수 없죠. 그대로 숫자. 자, 채광은요? 자연 채광은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 씻는 데서 도움이 되니까 적절하게 자연 채광을 쬐어주세요. 조명은요? 배설물 확인이 쉬운 직접 조명을 사용합니다. 네, 환한 LED 형광등 같은 걸 사용하는 거죠. 다음 가실게요. 자, 다음은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법이에요. 자, 화장실.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세요. 네, 또 바닥을 말려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락스와 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어요. 네, 솔에 뭐를 묻혀요? 락스 아니죠? 식초를 묻혀 청소합니다. 락스는 부식이 된다 그래요. 환경오염에도 별로 좋지 않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청결한 주거 환경까지 가사의 모든 부분을 다 보신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시간도 네, 또 열공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